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법이 곧 통과될 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요? 네, 마지막에 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청사와 청와대 사이에 타다라고 하는 글자가 딱 들어갔죠. 타다에 대해서 검찰이 어쨌든 간에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이렇게 보고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기업이죠. 이재용 소카 대표 등도 함께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정부 쪽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쪽에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검찰의 기소 이게 과연 최선이었는가라고 비판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검찰은 이미 이런 기소 방침을 청와대 쪽에 전달을 했고 정부 쪽에도 전달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어떠한 상황인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 정치권 인사로 오늘 모신 게 아니고 택시 기사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직접 현장에 뛰면서 택시도 경험했고요. 택시 기사들의 일상도 경험을 했고 또 전공도 컴퓨터 IT 쪽이어서 공유경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어서 저희가 초대를 했고요. 임찬종 SBS 법조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계속 고민해요. 이 바른미래당과 지금 인연이 끊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당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고요. 예.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좀 제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예, 탄압을 받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소카 타다에 대해서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다 대표가 계속 언급하는 것이 혁신산업 또는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당한 규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는 혁신의 요소가 타다에서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쪽이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경제라 이야기하지만은 만약에 하나의 어떤 재화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이용하는 걸 공유경제라고 한다면은 택시는 아마 가장 오래된 공유경제일 겁니다. 제가 운전 경험해 보니까 하루에 한 그 운전사가 한 28명 정도의 승객을 태우거든요. 네. 타다의 거의 2배 이상의 회전율을 보여주는 공유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도 아닐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기에는 뭐 앱으로 일부 관리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택시 산업에도 이미 시작되고 있고 뭐 그 외에 어떤 부분인지 혁신의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규제 회피의 목적이 강하다. 운수사업자들이 가지는 아주 엄격한 규제들을 회피해가지고 또는 비용을 회피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 정도로 좀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이준석 전 최고는 비판적 의견을 내주셨고요. 검찰이 임찬종 기자가 보기에 검찰이 어쨌든 간에 이런 숱한 논란, 어쨌든 간에 혁신경제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아까 여론조사 보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단은 혁신경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검찰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검찰의 시각이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찰이 보기에 타다는 그냥 택시라는 겁니다. 택시이기 때문에 택시라는 면허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면허제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면허제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업자가 택시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이거를 이제 풀네임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이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여객 자동차라는 게 택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택시가 아닌 사람이 택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런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는 정부 쪽에서 또 사실은 뭐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이 타다를 비롯해서 이른바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운수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검찰이 막상 기소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발언들은 대부분 좀 비판적인 발언들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타다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 시켜내고 보다 이제 극대화 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 택시 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업계와 두루 논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논의를 1년여 가까이 해서 사실 법안이 지금 거의 합의를 이루는 상태로, 합의를 이루어가는 내용으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비판에 대해서 다소 성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 신산업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검찰의 타다 기소에 당혹감을 느꼈다. 아, 맞네요. 김현미 장관 얘기는 직접 들어보셨고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검찰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 같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타다, 공정위원회적 관점에서 분명히 플러스다. 이렇게 검찰에 대한 비판 발언이 정부에서 거의 뭐 약속이 난 듯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검찰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검찰이 뭐 사람은 아니니까요. 예. 검찰이 감정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해명을 이제 최근에 내놓고 있는 게 우리가 정부 당국하고 아무 협의 없이 한 게 아니다. 몇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얘기하거나 저희 취재 결과 저희가 확인된 게 있는데, 하나는 5월 달에 국토부에 의견을 달라. 이게 이제 기소를 하는 게 맞느냐, 기소를 안 하는 게 맞느냐 의견을 달라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의견을 주지 않았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법무부에 이제 이거를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법무부도 이제 정부 부처 아니겠습니까? 예. 물어봤더니 법무부에서 한 달만 기다려 달라. 라고 해서 한 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다려서 10월 말에 기소를 한 거다. 마지막으로 이제 SBS 취재 결과 어제 보도가 된 건데, 예. 정말로 기소가 되기 전에 이제 9월 말 10월 초쯤에 아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직접 접촉을 해서 기소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좀 기다려달라고 한 다음에 기소를 하되 기소하기 전에 알려만 달라. 라고 청와대로부터 직접 말까지 들었다. 이게 이제 검찰 관계자의 얘기거든요. 이렇게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기소가 했다는 것만 자체로 비난을 받는 것도 부당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서 정부 당국 또는 우리가 보고해야 될 당사자인 법무부나 청와대에 충분히 사전 보고를 했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 5월 달에 국토부에 의견을 물어봤지만 국토부에서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네. 7월에 법무부에 어쨌든 우리가 이걸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법무부에서는. 네. 법무부는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두세 달 더 기다렸는데도 네. 답이 없어서 네. 그대로 기소한 것이고 특히 기소하기 직전 9월 말 10월 초 한 달쯤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검찰에서 직접 알렸다. 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 이때가 이 조국 전 장관 문제로 네. 검찰과 이 청와대 사이에 상당한 긴장감이 형성돼 있을 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때 이제 검찰의 입장은 이제 조금 보고 체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에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하는 채널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입니다. 근데 형사기획과에서 당시에 일상적으로 원래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압수수색 하기 전에 보고를 받는다든가 예. 이런 건 하지 않지만 뭘 기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정도는요. 근데 이때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기획과가 검찰로부터 보고를 거의 잘 안 받아왔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미 7월 달에 법무부에 얘기한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직접 그런 이유 때문에 직접 청와대가 접촉을 했다는 게 이제 검찰 쪽의 설명이거든요. 예. 어쨌든 검찰 얘기는 국토부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법무부에도 얘기를 했고 한 달쯤 전에 청와대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갑자기 검찰이 기소한 것처럼 뭐 당혹감을 느낀다든가 뭐 갑자기 왜 검찰이 끼어들었냐 이런 말을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들이 하는 게 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정말 우리 정부 내에서 서로 어떤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저는 타다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라는 것도 아까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각자의 발언을 했지만 예. 내부에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타다의 이재용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수행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행사에도 이제 갈 정도로 대통령이 신임을 받는 인사로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검찰이라는 기관은 어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점에 택시 업계 같은 경우에는 타다라는 현재 실제 운행되는 서비스에 가지고 생존권 위협을 받는다고 꾸준히 이제 제기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법리적인 불합치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무기한 연기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가능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시도했다 이 정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내부적으로 혼란을 지금 피해 가지고 결국에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최근 1년에 정부와 검찰 간에 또는 청와대와 검찰 간의 긴장 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은 이 타다라는 어쨌든 사회적 문제 하나를 놓고 검찰에 대한 비판 또는 검찰에 대한 부적절한 의견이 국무위원들에게 아주 단기간 내에 밀집되어 쏟아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1년에 여권 전반의 검찰에 대한 안 좋은 시선과 더불어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뭔가 메시지가 공유된 듯한 느낌이다. 예. 이수석 전 최고위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예전 검찰과 많이 달라진 점은 예전엔 검찰은 우리는 수사로 이야기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어떤 검찰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보도자료 같은 걸 내놓네요. 근데 이게 또 이 점에서 또 예전하고 예. 또 달라진 상황이 뭐냐면 예전에는 청와대나 정부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진행되는 논란이나 구도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법원같이 별도의 독립된 사법부가 아닙니다.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의 외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총리가 통할하는 어떤 그 행정부의 한 부처인데 이 행정부의 한 부처에서 한 처분을 가지고 총리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요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판하는 모양새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좀 뭐 사석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요. 예. 어려운 일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검찰도 그에 맞는 또 어떤 자기들의 대응 방식을 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거 반론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검찰 관계자나 검찰은 이제 청와대에 9월 말 10월 초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저희가 취재했을 때 공식적인 청와대 공식 채널로 취재했을 때는 청와대에서는 일단 어제 상황에서는 답을 주지 않았고요. 예. 오늘 상황에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기자들이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는 그렇죠. 보도가 나갔으니까 예.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랬을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을 줬다. 민정수석이 직접 한 건 아닐 거고 예. 아마 뭐 청와대 기자들한테 다른 관계자가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러면은 약간 지금 현재 상황이 뭔가 좀 해결이 안 된 명쾌하게 정리된 상황은 아니군요. 근데 저희는 뭐 저희 나름대로 취재를 했고 근데 뭐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안 했다. 이제 검찰에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했다라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의 진실 여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당시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청와대와 검찰 사이 긴장감이 형성돼 있었고 아까 임찬용 기자가 얘기했을 때도 전통적인 공식 보고 개통을 통해서 보고한 건 아니다라고 아까 취재 결과 그랬다는 거죠. 네, 법무부가 한 거는 맞고 예. 그러니까 법무부 형사기획과를 통해서 보고한 게 아니고 9월 말 10월 초에는 아니었다. 검찰이 직접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예. 그 관련한 내용을 알렸다. 예. 이런 얘기 아닙니까? 7월 달엔 법무부에 했고 9월 말 10월 초 보고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직접 했다. 예. 예, 그런 거죠. 예. 이수석 그리고 전 최고. 실제로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와 검찰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더해서 입법부에서도 사실 7월까지 중재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현희 의원 등이 이제 택시 관련 TF를 이끌면서 이런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는데 합의 내용을 뭐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합의는 도출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7월까지는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7월에 이제 청와대나 아니면 행정부 쪽에 법무부 라인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문제는 타다라는 업체가 결국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 또는 다른 이제 택시 업체들과 다르게 7월에 나온 상생안 또는 합의안에 대해 가지고도 아주 부정적인 입장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해 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7월 달에 그 합의를 기다려서 움직인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래도 정부적인 판단을 해왔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뭐 산업이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에 관심도 없는 조직처럼 이렇게 여론에 의해서 매도되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정부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또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은 과연 어떤지 저희가 2시 주요 뉴스 때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 간략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 기반한 혁신적인 서비스다 49.1%,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불법 서비스다 25.7%, 잘 모르겠다, 응답 안 한다
25.2%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긍정과 부정이 서로 반반씩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결과일 것 같아요. 모른다, 무응답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출근할 때 보면은 김밥을 이제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간혹 보면 지하철역 출구 앞에 보면 아이스박스를 놓고 굉장히 맛있는 김밥을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김밥이 같은 2,500원짜리인데 참치도 더 많고 해서 제가 맛있게 사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옆에 가게 놓고 하는 분에 비해 가지고 지불해야 될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김밥 맛이나 아니면은 가면서 들고 나올 수 있는 편의성만을 생각해 가지고 아, 이쪽 김밥이 옳은 거야. 이걸 활성화해야 돼. 나는 이 지하철 앞에 김밥을 아이스박스에 놓고 파는 것을 권장해야 된다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 타다에 대한 선호와 이 사회 틀 안에서 타다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는 좀 다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제가 굳이 이제 언급하자면요. 타다라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택시를 한 대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면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 비용들을 제하고 운영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증가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서비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타다를 기소하고 그 공소장 내용이 요즘은 공소장이 바로바로 기자들에게 예,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공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법조 나갈 때는 그 법원에 넘어간 그 공소장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공이 안 되는 이 모양이죠. 정도가 아니고 이제 네. 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그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은 공소장 제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고요. 이거가 저희들이 기자들이 지금 구하는 내용도 대부분 국회의원실이 비실명화된 처리된 공소장을 다 달라. 그러니까 이름을 다 그려달라. 지우고 네. 이름을 지우고. 그래서 한마디로 일반적인 부처가 국회의원한테 자료 제출하는 형식으로 제출된 공소장을 보는 겁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그러면 그건 피의사실 공표는 안 되는 거겠네요. 그게 뭐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사실 피의사실 공표, 이거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예.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예. 걸릴 수밖에 없는데 피의사실 공표라는 거는 사실 하는 순간 다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형법의 원리로 이제 그게 공익성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경우에 이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가지고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소장 내용에서 검찰이 이 타다에 대해서 왜 불법이냐 그러면서 그 증거로 내세운 게 그 타다 업체 측이 운전하시는 분들을 관리 감독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실상의 택시 영업을 한 것이다라고 봤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 거죠. 이 부분만 감안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타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렌터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면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는 그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 고객에게. 이런 조항이 있어서 우리는 렌터카,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렌터카 업체이기 때문에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검찰이 그 주장을 깨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렌터카가 아니라 택시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이 점을 여러 가지 근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렌터카 업체인데 뭐 이렇게 계속 근무지를 관리한다든가 렌터카 기사들의 뭐 여러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뭐 콜택시처럼 고객이 앱을 통해서 부르면 바로 온다든가 또 렌터카 업체면은 뭐 렌터카 기사님들은 자기가 이제 고객이 자기 차에 안 타고 있을 때는 어딘가에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타다는 일반적인 택시처럼 계속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봤을 때 검찰이 보기에는 이거는 렌터카 영업이 아니라 택시 영업이다.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공소장을 쓴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간에 차량에 운전기사까지 같이 있어서 택시 이외에 그런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타다라고 하는 것은 렌터카라고 하는 그쪽 규정을 준용을 해서 예.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주는 것이고 11인승 이상이면 더군다나 그 해당 그 법조항에 저촉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운전기사를 거기다 그 차량에다가 이렇게 같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그렇죠. 펴고 있는 저희가 거죠. 보통 어떤 입법을 했을 때 아무리 그 안에 이제 뭐 잠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 조항의 입법 취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대해 가지고 운전자를 같이 알선할 수 있게 해준 거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가족끼리 놀러 가가지고 뭐 제주도에 갔는데 좀 여러 명이 타야 돼가지고 큰 승합차 빌렸는데 일종 보통 면허가 없다. 뭐 그래가지고 운전자를 같이 알선해야 될 경우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뭐 해외 관광객
관광객이 왔는데 한국 면허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알선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인데 그걸 이렇게 단거리 운행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특히 유사운송업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검찰은 부적절하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전 이게 허용되는 순간부터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우리 과거의 불법 운행 행태들이 나올 수 있다. 전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과거에 보면 강남 일대에서도 보면은 단거리 운행을 위주로 해가지고 특정 직군의 사람들 태우고 다니는 형태의 영업이 유행했었는데 그때는 승용차로 바로 이렇게 그렇죠. 영업을 하기도 했죠. 지금 이 타다에 대해서 만약 이게 합법으로 판단나게 되면은 그것을 15인승 또는 이런 승합차로만 운행하면 합법이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택시 서비스라는 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뭐 공인중개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허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면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람을 태우고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들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제 7월쯤에 올해 7월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타다 기사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그 고객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성희롱하는 등의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네, 있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봤을 때 과연 이런 사업 전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느냐. 면허 사업의 특성상 더 안전하게 관리돼야 되는 것인데 그 의무와 아니면 권리를 다 회피한 상황 속에서는 과연 승객들이 안전심하고 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답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입법 취지에 맞춰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애초에 그 조항은 이렇게 하라고 만든 조항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검찰의 기소방침 이후에 이재용 대표 상당히 검찰의 기소방침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혁신경제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재판에 넘긴다, 우리를 불법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했었죠. 관련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사업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줬더라면은 지금처럼 어떤 많은 기회비용이 투입되고 또 사회적인 그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이재용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혁신경제, IT 산업, 그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법으로 안 된다는 거 빼고는 다 하도록 해주겠다고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한 날 검찰이 우리를 기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좀 그 공유경제라고 하는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다른 나라 예를 참 많이 들잖아요. 뭐 우버 이런 이야기를 들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혁신 산업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도 그쪽으로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승차 공유 서비스라는 건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곳에서도 그 주별로 약간 그 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이 대중교통이나 아니면은 또 택시 공급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 산업과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촌이라고 할 만한 곳에 있는 곳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하는데 택시를 무한정 늘려놓을 수도 없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승차 공유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으면 택시가 6만 대가 넘어가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추가로 이제 택시를 공급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타다의 비교 우위라는 것이 대부분 무엇으로 인해 이어지냐면은 택시에는 규제되고 있는 것인데 타다는 애초에 법망을 회피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 요금제만 해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요금 체제는 시간거리 병산제 아닙니까? 그럼 타다는 그걸 벗어나 가지고 탄력 요금제를 한 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객이 없을 때는 요금을 낮추고 승객이 많을 때는 2배 이상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택시는 이걸 안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준대중교통이라고 하면서 안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규제를 풀어줄 거면 택시 산업에 대해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들도 다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재 운행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규제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타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회피해가지고 그걸 혁신의 기회라고 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그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버가 있고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 디디 추싱, 예, 예. 뭐 그랩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제가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라고 하는 그 택시업계의 불만 우리는 그러면 죽으란 얘기냐 이런 걱정 있지만 그것들을 어쨌든 간에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승차 공유 서비스라는 것들이 소비자에게 가져다는 편익 중에 보면은 그것이 노란 번호판, 즉 영업용 자동차냐 흰색 그냥 일반 렌터카냐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다고 좀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IT 기술과 결합해가지고 호출이 편해지고 그리고 수요 공급이 조절되고 요금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한번 제시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7월 달에 어쨌든 택시와 기존 산업 간의 어떤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그때 나온 합의안에 따르면 플랫폼 택시라는 걸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택시 합의안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다른 업체들은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타다와 비슷한 형태의 대형 택시 기반의 카카오 택시라는 것도 좀 있으면 이제 벤티라는 택시가 운영될 것이고요. 이 업체들은 노란 번호판으로 기존의 택시 업체들이 부담했던 것과 똑같은 규제와 그리고 그런 어떤 제도 하에서 운영되는 신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데 아까 이제 변호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다는 지금까지 편법이라는 영역 하에서 자신들이 구축했던 그 기회비용 때문에 그 합법적인 산업의 테두리를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이건 그 타다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 사업적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것은 승객 안전 등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규제 틀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이 일단 기소를 했고요. 그러면 재판은 시작이 될 텐데 네.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이 된다. 그런데 지금 대타협이 이루어졌고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네. 법이 바뀐다면 네.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진 않아 보이는데 아주 지금 국회가 이 문제를 정말 최고의 우선 과제로 설정해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만에 하나 법이 바뀐다고 한다면 뭐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뭐 기소가 철회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없죠. 그런 가능성이. 범죄 혐의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행됐던 법에 의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있은 이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전의 행위가 뭐 이렇게 무죄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과연 여론이라든가 과연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일어났을 때 재판 과정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법 바뀌는 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이게 타다가 이제 이 이후에 2라운드 수사라고 지금 불리는 것들이 뭐냐면 노동법 관련 법령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 택시라고 규정하면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타다를. 그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했다는 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그러니까 택시라는 업종은 운전자에 대한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근데 지금 타다를 운영하는 기사님들 중에 상당 부분이 한 1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다 파견 근로자거든요. 만약에 지금 검찰이 규정한 대로 타다가 택시다. 근데 타다는 지금 현재 지금 파견 근로자로 운영을 하고 있다 기사를. 그러면 이 논리가 다 받아들여지면은 타다는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 이준석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어떤 이어지는 대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도 타다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국가 면허제 사업을 통한 규제를 통해서 보호하면서 비용들이 발생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허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2라운드 수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특히 플랫폼 사업에서의 노동자의 권리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 벤처업계에서 타다 기소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거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들의 목소리도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벤처업계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 향후 신산업 창업, 혁신 동력의 중단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산업 등 최근 수년간 4차 산업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제는 불법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공화국으로 불리는 국내 거미줄 규제 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능적인 시각과 행정부,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혁신 벤처업계 건의문까지 받는데 말이죠. 이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뭐 묘책이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게 바로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일 텐데. 저는 결국에는 신산업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전통 사업이나 구산업을 도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상생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 부분이 불법으로 판단된다면은 지금까지 타다가 혁신 산업이라 하기엔 아까 임 기자님도 짚어주셨지만은 많은 비용적 요소들을 누락해 왔기 때문에 이게 수익 구조가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예. 있기 때문에 애초에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테두리 안에서 하는 다른 업체들 이제 시작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이걸 운영해 나갈지 보면서 타다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